자, 1편 민법 총칙편에 이어서 2편 물권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죠. 자, 물권법은 크게 총론편 그리고 강론편 두 개로 나눠지고요. 총론에서는 물권법 전체에 관한 총괄 규정을 묶어서 우리는 총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론은요, 물권 강론은 총 8개 물권이 정해져 있죠. 8개 물권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쪼개서 보는 게 물권법 강론이고, 총론은 총괄 규정이에요. 물권법 전체를 다루는 총괄 규정이라서 크게 5개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이 5개를 책에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에 그 전체 체계도가 일목요연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먼저 정리를 해드립니다. 물권 총론은 5개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항은 물권 객체에서 한 문항, 물권 종류에서 한 문항, 물권의 효력에서 한 문항, 그 다음 물권 변동에서 2문항 정도, 2문항. 그다음 물권 소멸은 나올 때 있고요, 안 나올 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안 나올 때. 자, 그래서 5문항 내지 6문항 정도가 물권법 총론에서 매년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권법을 보니까 물권이 뭔지를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채권이다 그럴 때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요. A가 B한테서 돈 1억을요. 1억을 빌렸다. 차용을 했다. 차용. 돈 1억을 빌리는 거를 우리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러죠. 소비대차로 돈 1억을 빌렸어요. A가 채무자. 돈 꿔준 사람은 채권자. 이때 채권이라는 거는 뭐죠? 채권이라는 거는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을 뭐 하라고요? 갚으라고요. 갚으라고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가 채권이다.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은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갚아줘. 빨리 갚아줄래? 청구하는 거죠. 이게 채권이죠. 그리고 이 청구권인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해요? 계약 당사자인 A에게만. A에게만 갚아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A의 배우자나 아들한테는 갚아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누구한테만? 당사자에게요. 누구한테?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B가 A에게만 꿔간 돈 갚아주세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권이라고 그런다. 상대권이다. 상대적이잖아. 그런데 지금 보고자 하는 물권은요. 물권은 갑이 땅도 가지고 있고요. 땅 여기 1000평하고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죠. 부동산을요. 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거예요. 갑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권리요? 지배권이다. 지배권. 이거 내 거야. 이 토지 내 거고 건물도 내 거야. 이거 건들지 말어. 배타적인 지배권이 있다. 배타적으로. 배타적이라는 말은 독점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땅 내가 독점하는 거야. 내 거니까. 아무도 여기 건들지 말어. 이 건물 내 거니까 아무도 건들지 말어. 배타적인 뭐가 있다고요? 지배권이 있는 게 바로 물권이다. 그리고 이 물권은요. 내 토지다, 내 건물이다라는 거는 여기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죠. 등기가 되어 있어야 내 거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즉 공시가 되어야 됩니다. 공시가. 그래서 공시가 되면 이 땅이 내 거라는 거, 이 건물이 내 거라는 걸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내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절대권이라고 그러죠. 절대권.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한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한테. 이 점이 채권하고 다른 거죠. 채권은 누구한테? 당사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죠. 근데 물권은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내 거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이건 상대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건 내 거라는 표시로 공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시. 공적으로 알려야죠. 내 거야. 부동산은 등기로 알려요. 동사는 점유로. 자동차나 선박은 등록으로요.
내 거야, 내 자동차야, 내 선박이야, 이거 내가 배 산 거야. 공시가 돼야죠. 등기나 등록이나 점유로 공시가 꼭 되어줘야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한테 내 거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 물권이 생기면 이렇게 토지나 건물이 내 거로 등기가 되면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이 보장돼요. 이게 물권의 특징이에요. 뭐가 보장되는 거? 처분권이 보장되는 거. 물권 그러면 물권의 특징을 얘기해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물권의 본질 그러면 세 가지요. 첫째, 배타적인 지배권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 거야, 이 땅, 내 집, 내 거야. 그 다음 뭐가 있다는 거? 처분권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물권의 본질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61페이지에 앞쪽에 160페이지는요. 삭제하고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161페이지부터 볼게요. 02번에 위에서 넷째 줄에 02번 물권의 의의와 특질 1의의.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다.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배타적인 지배권이다라고 그래요. 배타적인 지배권. 물권이 뭐예요?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뭘 지배해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지배하는 거죠. 채권은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빌려간 돈 빨랑 갚아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권리죠. 이 점에서 구별이 되지요.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다음 2번. 물권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사람이 물권에 대한 권리로서 대물권이라고 돼 있죠. 물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물건.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죠. 뭐를 지배하는 거죠?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거니까 대인권이라고 그러죠. 대물권이냐 대인권이냐 이거죠. 물권은 이 물건을 이 토지나 건물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물건이죠.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채권은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 점이 다른 점. 자, 2번에 쌍괄호 2번에 물권의 본질에 동그라미 하실게요. 동그라미. 쌍괄호 1번 넘어갔고요. 쌍괄호 2번에 동그라미 하시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라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그냥 한번 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한번 보시면. 1. 직접 지배성. 지배성의 동그라미요.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방가로 2번 배타적 독점성. 독점성이다. 내가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토지 건물 내 거야. 배타적인 독점성. 뒤로 넘어갈게요. 3번 절대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물권은 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다음 4번 양도성. 옆에다 뭐라고 그래요? 처분의 자유. 처분권이 보장된다. 이 네 가지를 물권의 특질 또는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테마예요. 물권이 뭐예요? 예, 배타적인 지배권이에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은 뭐예요? 특정인에게 청구하는 거, 청구하는 거. 이게 채권이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뭐냐? 물권의 이제 객체부터입니다. 물권의 객체는 뭐냐?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물건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건을 밑에 보실까요?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이다. 거기 물건에다가 네모를 하실게요. 물건. 그럼 물건은 우리 민법학에서 뭐를 물건이라고 하느냐? 밑에 볼게요. 물건은 유채물이어야 돼. 유채물. 무채물이 아니라 뭐예요? 유채물. 그리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유채물, 그 다음에 전기, 그리고 기타 뭐 할 수 있는 거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돼. 관리 가능성.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물건이라고 그래요. 물건. 근데 이 물건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뭐만요? 부동산만 들어가요. 물건은 그럼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이 물건을 우리 민법학에서 분류하기는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죠. 부동산과 뭘로 나눠요? 동산으로 나눠요. 부동산하고 동산. 부동산과 동산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물건이라고 그래요. 물건이라고 크게.
이거 다 유체물이잖아. 유체물. 이거 내가 관리할 수 있죠. 내 부동산 내가 관리할 수 있지. 유체물이잖아. 그래서 물건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이것만 들어가요. 이것만. 물건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한다?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를 해요. 두 번째는 주물과 종물로요. 주물 그리고 뭐 하고요? 종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 이 부분에 관한 논의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지는데 동산은 뭐냐? 인도로 공시하는 거죠. 자, 예컨대 내 책을 가지고 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이거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죠. 동산은 뭐냐?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동산인데 그거는 점유를 하면 되죠. 점유. 점유를 인도해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럼 뭐냐? 부동산은 우리 민법학의 부동산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토지하고 토지의 정착물. 이게 부동산의 법률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혀 보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올 수 없어요. 왜? 시험범위 아니에요. 여기부터예요.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다음 뭐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부동산이 뭐라고요? 토지하고 토지의 정착물을 말한다. 그럼 정착물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건물. 그리고 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에는 뭐가 있어? 토지하고 건물이 있지. 두 가지가. 근데 이 부분을 이 토지의 정착물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따져보려고 그래요. 정착물. 어디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에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진다는 거죠. 토지의 구성물인 거. 구성물인 거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와 독립한 물건인 게 있다. 독립한 물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토지와 독립한 물건이고 또 하나는 토지의 구성물인 거 이렇게. 요거를 구별해내는 거가 여기에 출제 포인트예요. 여기 별 2개 할게요. 별 2개. 토지의 구성물로 되는 거하고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되는 거를 구별을 해달라. 가령 이 토지에다가 갑의 토지에다가 갑이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에다가 놀부란 놈이요. 놀부란 놈이 심심하니까 여기다 뭘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어. 사과나무를. 누구 땅에? 갑의 땅에다가. 땅은 갑의 땅인데 놀부가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다. 사과나무. 그리고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열렸다면 이 사과나무를 토지에 여기 보세요. 토지에 뭘로 볼까요? 구성물로 취급을 해야 될까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할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두 가지가 생긴다. 만약 토지와 별개로 보면 이 땅하고 사과나무가 별개라면 땅은 갑 거고 사과나무는 누구 거? 놀부 거가 되죠. 소유권이 2개죠. 토지 따로 사과나무 따로 소유권이 2개가 되는 거죠. 뭘로 보게 되면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면. 근데 반대로 구성물로 보게 되면 저 사과나무를 토지에 뭘로 보면 구성물로 취급하게 되면요. 이 사과나무는 뭐예요? 땅의 일부가 돼버린다는 얘기다. 완전 다른 법리가 생기죠. 자, 근데 우리 민법은 저 사과나무는 수목은 뭘로 보여요? 토지의 구성물로 봐요. 수목. 토지 위에 수목. 수목은 뭘로 취급해요? 구성물입니다. 구성물. 일부다. 일부. 따라서 이 사과나무는 놀부가요. 놀부가 심었어도 이거는 누구 거냐?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거. 그래서 남의 땅 이렇게 시골 가면 이렇게 놀리는 땅 있죠. 이렇게 유유지로 놀려져 있는 땅. 그런 땅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배추를 심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무를 심든가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때 나무를 심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 주인 거로 바뀌어. 이게 땅 주인 거로. 심은 사람 게 아니에요. 심은 사람 게 아니라 누구 걸로? 땅의 구성물로 바뀌게 돼요. 이 사과나무를 이 놀부가 따먹으면 누구 걸 먹은 걸까요? 땅 주인의 사과를 따먹은 것이니 뭐가 돼요? 절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바로 그 논리는 여기서 생겨요. 토지 위에 수목은요. 수목은 뭘로 취급해요? 구성물로 취급해요. 반대로 토지 위에 심은 농작물은
농작물은요 별개로 봐요. 여기다 농작물, 작물을 심으면 배추를 심었다. 배추나 쪽파 심었다. 이런 것들은 별개로 돼요. 별개. 땅 따로 농작물 따로 별개가 됩니다. 여기 나무는 구성물, 농작물은 별개가 된다. 따라 놀부가 여기다 배추 심으면 배추를 심어 놔가지고 이 배추가 다 성숙하면 이라는 뜻은 다 자라면, 배추가 성숙해서 다 자라면 이거는 누구 거냐? 경작자 거예요. 왜냐? 우리 판례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죠. 물을 주고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관리를 해야죠. 그래 가을 되면 수확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땅의 일부가 아니라 땅과 별개인 경작자 소유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조심할 거는요. 이 배추는, 농작물은 울타리를 굳이 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명인 방법이라는 울타리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목 따로 농작물 따로 보고 있다는 거죠. 수목은 구성물로 되고 농작물은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전혀 별개가 되죠. 전혀 별개로. 그럼 여기 건물 있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건물은 땅과 별개예요. 이 건물. 집 지은 거 있죠. 이 집 지은 거. 놀부가 여기다가 무허가로 건물을 졌다. 남의 임야에다가 A가 여기다 무허가 건물 졌다. 그럼 이건 누구 거냐? 건물 지은 사람 거예요. 별개니까. 건축물은 땅과 별개로 취급이 됩니다. 건물도. 농작물 별개고요. 건물도 토지와 독립한 별개로 됩니다. 별개. 독립한 물건이라는 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다. 땅 따로 건물 따로, 땅 따로 농작물 따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에 수목은요. 사과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일부라고 그랬죠. 구성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수목에 붙어있는 이 사과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사과는 미분리 과실이라고 해요. 미분리된 과실. 분리가 안 됐잖아요. 사과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것도 뭐가 돼요? 토지의 구성물이에요. 구성물. 일부다. 토지의 일부. 수목도 일부, 과실, 미분리 과실도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미분리 과실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별개가 되는 거지. 미분리 과실은 구성물이 됩니다. 미분리 과실도 여기다 기억을 해드릴게요. 무슨 과실?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은 뭘로 됩니다? 구성물입니다. 이거 수목도 구성물, 미분리 과실도 구성물. 그럼 이 수목을요, 여기는 수목, 사과나무를 여기 놀부가 심었다. 누구 땅에다? 남의 땅에다. 남의 땅에다 이렇게 놀부가 심어 놓으면 이 나무는 땅의 일부로 구성물로 취급이 돼버리죠. 그래서 보상금이 만약 여기가 개발이 됐다, 재개발이 됐다. 그럼 보상금을 누가 먹느냐? 심은 사람이 아니라 땅주인. 땅주인이 이 수목의 보상금을 차지해버려요. 왜요? 토지의 구성물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남의 땅에다는 뭐를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수목을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죽 써서 개 주는 거야 이게. 그럼 남의 땅에다 심어야 될 건 뭐? 농작물. 이걸 심어야지 이거를. 이거 심으면 안 된다 수목은. 그럼 이 수목이 땅과 별개로요. 별개로 따로 거래되는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수목을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소유자라고 편말을 붙이는 거죠. 편말을 이렇게. 편말을 붙여 놀부꺼라고요. 이거 놀부꺼 출입금지. 건들지 마세요. 놀부꺼예요. 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명인방법이라고 그래요. 명인방법. 울타리를 이렇게 쳐야 돼요. 왜? 경계를 표시해야 되거든요. 경계를. 그리고 편말을 붙여야 돼요. 편말을. 그래가지고 소유자라고 표시해주면 이거를 명인방법을 했다라고 그래요. 뭐를 했다고 그래요? 명인방법. 같이 해보실까요? 명인방법. 그러면 이렇게 울타리를 딱 치고 편말을 붙여놓으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 토지와 이 수목은 별개로 돼요. 별개로. 그리고 원래 수목은 토지의 구성물인데 뭐를 갖춘 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죠. 뭐를 갖춘 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뭘로 돼요? 독립한 물건으로 따로요. 별개로 취급이 됩니다. 요 점과 달라요.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뭐를 갖춘 거? 명인방법. 명인방법이 뭐라고요? 울타리 친 거예요. 울타리 치고 편말 붙인 거예요. 근데 이 명인방법이라는 거는 편말을 붙인 거기 때문에 이게
놀부거라는 거. 이게 놀부거라는 거를 공시하는 건데요. 놀부가 뭐라는 거? 소유자라는 거 공시는 돼요. 소유자라는 거. 근데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이 편말에다가 저당권은요. 저당권자라고 공시는 할 수 있을까요? 편말 붙여놓은 이 수목에다가 사과나무에다가 편말을 붙였다는 거죠. 편말을. 소유자 누구라고? 놀부거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 설정까지는 나아갈 수 없다. 왜냐? 저당권이라는 거는 등기를 꽂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등기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편말을 붙인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이 수목, 사과나무 가지고는 여기 사과나무 청구로 있는데 이거 명인 방법을 했어. 울타리 치고. 이거로는 저당권을 공시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등기를 한 게 아니라 편말만 달하는 거죠. 편말만.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이 수목을 가지고는 소유자 표시는 돼요. 소유권 표시. 소유권은 소유권자는 공시가 된다. 근데 뭐는요? 저당권까지는 공시를 할 수 없더라.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하고 토지를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토지의 정착물은 어떻게 쪼개져요? 토지의 구성물인 놈과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쪼개지죠. 다시 독립한 물건은 다시 어떻게 나눠져요? 농작물, 건물, 그 다음 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어요.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그럼 이 수목을 여기 사과나무 천그루를 편말을 안 붙이고 내가 여기다 어떻게 하면 임목으로 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뭘로 등기했어요? 임목으로 뭘 해버리면 등기를 했다는 거지. 등기. 요거 전체를 임목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라는 것도 표시가 되고 뭐까지요? 저당권으로 대출도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 소유권 표시되죠. 등기되어 있으니까 등기부에. 이건 나아가서 뭐까지요? 저당권까지 공시가 먹히는 거죠. 왜냐?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수목이요. 수목이 명인 방법을 갖춘 편말은요. 편말은 뭐만? 소유권만 공시가 돼요. 저당권까지는 공시 못하죠. 근데 이 수목을 뭐라는 거? 수목의 집단을. 수목의 집단 여기 천그루를 뭐한 거? 임목으로 등기를 해놓으면 소유권도 표시가 될 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저당권까지 공시가 되더라. 이 점이 결정적인 학습의 포인트. 자, 그러면 책으로 들어오셔서 정리 바로 할게요. 보충학습 1. 토지 외에 독립한 부동산. 독립된 부동산의 별표할게요. 그럼 독립된 부동산의 반대말은 뭐가 있어요? 반대말은? 예, 이게 빠져 있어요. 우리 책에. 토지에 뭘로 보는 거? 구성물로 보는 거. 여기 옆에다 적으세요. 토지에 뭘로 보는 거? 구성물로 되는 게 있더라. 첫째, 토지 위에 수목. 두 번째는요, 미분리 과실. 세 번째는요, 온천수. 이런 것들은 다 뭘로 봐요? 토지의 구성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은 토지의 구성물 세 가지. 수목, 미분리 과실, 온천수는 구성물이고 독립한 물건으로 되는 거는 네 가지다. 네 가지. 농작물,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 다음에 임목으로 등기된 거. 임목으로 뭐한 거? 등기된 거는 별개다. 독립한 물건이다. 네 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건물은 1번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으면 건물이라고 그래요. 건물. 그럼 이렇게요. 이렇게. 건물을 10층짜리 빌라를 짓다가 4층만 짓고 지금 부도가 나버렸어요. 4층 짓고 부도 났어요. 건물인가요? 아닌가요?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10층을 져야 되는데 설계도상 4층까지 졌어요. 4층까지 여기.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이 말은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4살짜리 아이예요. 얘는 성인 아직 아니죠. 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미성숙하지만 사람인 거예요. 똑같아요. 성숙하지 않지만 얘도 사람이죠. 그럼 얘도요. 얘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완성이죠. 그렇지만 얘도 건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기둥 있잖아. 기둥. 벽 있죠. 벽. 그리고 지붕 있죠. 지붕. 그래서 이거는
건물에 3요소를 갖추고 있다.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기둥이 있으니까 3요소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건물이다. 비록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고 건물이다 이거죠. 사람도 미완성이지만 얘도 사람이죠. 4살짜리 아이도 사람. 4층짜리 건물도 아직 완성 안 됐어도 건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라고 얘기하려면 3가지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뭐예요? 기둥, 지붕, 주벽. 요걸 갖추면 건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우측에 임목 보실게요. 임목. 이거는 20개 집단을 모아한 거. 임목으로 등기를 꽂은 거니까 이거 토지와 별개로 돼요. 토지와 별개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임목의 쌍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는 소유권과 뭐까지요? 저당권까지 공시가 되더라. 저당권까지 인정된다의 별표. 그 다음 쌍괄호 3번에 20개 집단과 미분리 과실 있죠. 원칙. 20개 집단과 미분리 과실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토지의 뭐예요? 구성 부분이에요. 구성 부분의 밑줄이요. 근데 예외. 관습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과 밑줄이요. 미분리 과실은 독립한 물권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뭐를 갖춘 거? 명인 방법을 갖춘 거죠.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 돼요. 이때 명인 방법은 등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까지는 공시를 못한다. 거기에 별표할게요. 다음 4번 농작물이죠. 농작물 옆에다 적어볼까요? 쪽파나 배추. 타인 토지에 원 없이 경작한 성수간 농작물입니다. 성수간 농작물의 별표 다 자라야 돼요. 변화부리가 다 자란 거죠. 고개를 숙인 거. 그건 언제나 경작자 소유다. 언제나 한번 적어볼게요. 거기다. 경작자 앞에다 언제나 경작자 소유. 이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어요. 울타리 칠 필요 없어요. 이거 배추는. 배추는 울타리 안 쳐도 돼요. 따라서 이 할머니, 놀부나 할머니가 남의 땅에다 이렇게 수목이나 배추 심을 때 유념할 게 뭐예요? 배추는 울타리 필요 없어요. 성숙하기만 하면. 수목은 뭐 해야 돼요?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그 점을 구별을 꼭 해주시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다룰 때 부동산은 토지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갈라쳤는데 그 토지의 정착물은 구성물로 되는 놈, 별개로 되는 놈 둘로 나눠지더라. 이 부분 구별을 꼭 해주시자고요. 자, 요 점이 이렇게 구성물로 된 거냐 독립한 거로 되느냐가 우리 책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더 추가로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 특히 부동산을 보셨어요. 물권의 객체는 부동산을 소유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163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어야 돼.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즉 기억. 한 개 물건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죠. 따라서 하나의 물건의 어디요? 일부나 구성 부분이죠. 일부 내지는 어디에는 구성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밑줄이요. 물건의 일부는 또는 구성 부분은 물건의 객체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니은에 보시게 되면 니은. 그 니은에 별표할게요. 니은. 재단 저당이나 재단 저당 밑줄이요. 집합물 밑줄. 자, 새로운 용어죠. 재단 저당이나 집합물. 집합물은 뭘까요? 물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게 집합물이죠. 교실에 책걸상이 100개 있어요. 100개. 책걸상 몇 개? 100개. 그거를 집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유권이 원래 몇 개예요? 100개지. 100개. 근데 우리가 거래할 때 어떻게 하냐면 통으로 거래해요. 통으로. 100개를 뭐라고 그래요? 한 세트로 팔아. 한 세트로. 하나로 해서 팔아. 1000만 원에 넘길게. 이 교실 안에 있는 전체를 얼마에? 1000만 원에 넘길게. 집합물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팔 수 있다고. 우리 하나로 거래. 하나로. 수족관에 보니까 고기가 여기 50마리 들어있어. 지난밤에 올라온 아주 좋은 자연산 고기가 50마리 들어있어요. 그럼 소유권이 50개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팔을 때 어떻게 해요? 수족관에 있는 고기 다 가져가. 통으로 하나로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특정만 되면. 그 집합물도 어떻게 되면 하나로 묶어버리면 묶는 걸 뭐라고 그래요? 특정이라고 그래요. 집합물을
집합물을 여러 개 물건이죠. 여러 개 물건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어. 하나로 뭐 하면 묶으면 여기 수족관 안에 고기 50마리 들어있잖아요. 50마리. 우럭 50마리. 우럭 50마리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뭐 하면 하나로 뭐 하면 묶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로 뭐 하면 특정되면. 특정이 되면 몇 개가 되는 거죠? 하나로 거래한다. 한 개로.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원래 집합물은 50마리니까 소유권이 50개여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으면 하나로 묶어버리면 몇 개가요? 하나가 된다. 한 개. 한 개로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재단저당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단저당은 우리가 중소기업 하는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예. 가령 자동차 부품을요. 부품을 납품한다. 그러면 여기 땅이 있죠. 땅이 있고 여기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장. 이 공장 내부에 기계류가요. 기계류가 잔뜩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하려고. 이때 이 사장님이에요. 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이거죠. 땅하고 이 공장이 전 재산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내려고 그래요. 그때 은행에서는 이거를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해요? 담보 목록이라는 걸 요구해요. 목록. 목록에 이거를 다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여기는 기계류,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산,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땅, 건축물, 이거 전체를 여기다 목록에 기재를 해요. 이 목록에 있는 담보 전체가 뭐가 돼요? 하나라. 한 개의 담보가 되는 거야. 한 개의 담보로. 그래서 대출을 은행하고 대출을 받아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저당을 우리는 재단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기계류가 오래되거나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 기계류를 바꾸겠죠. 부품을. 여기는 부품을 어떻게 해요? 부품을 교체를 하죠. 낡아서. 부품 낡은 거 어떻게 해요? 교체하죠. 교체. 좀 구성물이 그럼 어떻게 돼요? 기계류의 구성물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죠. 바뀌어도 목록에는 이게 있어 없어요? 들어있죠. 목록에. 그러면 이 바뀐 부품, 교체된 부품도 담보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는 은행은요. 이 전체를 담보로 내가 50억을 은행에 빌려줬다. 이거 전체죠. 이거 전체를 담보로 저당을 설정을 한 거예요. 재단저당을. 그럼 목록이 어떻게 돼요? 목록에 있는 부품이 바뀌어도 구성물이 교체가 돼도 특정이 되어 있어야 돼 있어요. 되어 있는 거예요. 목록에 특정이 되어 있는 거죠. 구성물이 조금 바뀌더라도 부품이 새로 바뀌더라도 특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이 50억을 못 갚으면 공장 주인께서 50억을 상환을 못하면 은행은 어떤 거를 이거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매해가지고 대출금 회수하는 거죠. 이게 재단저당이에요. 그럼 이 안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동산, 공장, 땅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거 전체를 어떻게 해요? 목록에 집어넣어가지고 거래하는 형태가 바로 재단저당이에요. 그때는 구성물이 뭐해도 이 구성물이 변동해도 구성물이 조금 어떻게 변동이 돼도 목록에는 들어있으니까 특정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더라. 이 부분이 포인트. 그래서 읽어볼게요. 니은의 별표하고요. 재단저당이나 집합물에 대한 구성 부분의 변화가 생겨도 구성부분의 변화 밑줄이요. 구성물의 변동이 생겨도 특정성을 잃지 않는 경우 집합물 위에도 물권이 성립합니다. 특정성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의 별표. 구성물이 변해도 특정성은 유지가 된다. 특정성 유지가 된다. 특정성을 상실해요? 상실 안 해요? 상실하지 않는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 밑에 관련 판례라고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뱀장어 사건입니다. 옆에다 적어보실까요? 관련 판례 옆에다 뱀장어 사건 이렇게요. 이 양어장 안에 뱀장어를 수백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뱀장어, 새끼 뱀장어. 자, 이 뱀장어를 가지고 수협에 가서 대출을 5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수협은 뭐를 담보로 빌려준 거예요? 이 뱀장어를요.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를 담보로 5억을 융자를 해준 거죠. 이때 이 뱀장어 주인 A는 이 새끼 뱀장어가 한 6개월이 되면 성어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성어가 되면 이 새끼 뱀장어를 어떻게 해요? 팔죠. 내다 팔아요. 또 팔아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요. 들어올 때는 새끼를 갖다 집어넣죠. 여기다가. 새끼를 갖다가 새로 집어넣어 이렇게요. 팔고 넣고 이러는 거죠. 크면 팔고 새끼는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의 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수량은? 변해 안 변해? 변하죠. 뱀장어의 수량이 지금 뭐 하는 상태? 증감 변동하고 있어요. 증감 변동. 변해요. 팔 땐 줄고 넣으면 늘고 다시. 그래서 뱀장어 숫자가 지금 고정된 게 아니죠. 그 문제는 수협이 담보로 잡은 이 뱀장어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 담보계약은 원래 물건이라는 거는 물건이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특정,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정해져 있냐 이거, 정해져 있냐. 그래서 이 담보계약이 유효냐 무효냐가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 이 물건의 객체가 특정되지 않았다. 물건의 객체인 물건이요. 이 뱀장어가 특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 자체는 담보계약은 무효로 될 것이고요. 특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터인데 우리 판례는 특정이 된 걸로 보아요. 어떻게? 이 안으로. 양어장 안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담보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죠. 유효다. 계약 무효 아니야. 유효야. 왜? 야, 이 양어장 안에 있는 게 다 담보야. 담보.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뱀장어 수량이 뭐하고 있죠? 수량이? 증감 변동하죠. 팔고 넣고 그러면 수량이 변하죠. 변하죠 지금. 그래도 특정은 된 거 안 된 거예요? 된 거다. 특정은 유지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어디로? 양어장 안으로 특정이 된 거다. 오케이, 두 가지입니다. 이 뱀장어 사건에서 유념하실 거는 이 담보계약은 유효다. 왜 유효다? 특정이 됐다. 어디로? 양어장 안으로. 읽어보면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라 할지라도 옆에다 쓰세요. 뱀장어 사건이라고. 뱀장어 사건. 장소, 종류, 수량 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으면에 동그라미. 어디로? 양어장 안으로. 그 전부를 뱀장어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담보계약은 유효하다.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어장 내의 뱀장어 전부죠. 전부에 대한 담보계약은 현재 양어장 내에 있는 뱀장어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그럼 수협은 얘가 5억을 못 갚으면 어느 거를요? 이거 전부를요. 전부를 팔아치워버리면 되겠네요. 왜? 이거 전부가 담보니까. 예, 이게 뱀장어 사건이었어요. 자, 그래 우리는 지금 물건의 객체에 관한 논의를 쭉 따라오셨어요.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었어요. 물건. 물건은 어떻게 나눠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부동산은 뭐라고 정의해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정착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 토지의 일부인 거하고 토지와 별개인 거. 이 부분까지 따라오셨어요. 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죠. 나머지가 동산이어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것이 물건의 객체. 우리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물건. 이때 이 물건은 특정돼야 됩니다. 반드시. 범위가 정해져야 돼요. 내 거 어디까지라고 범위가 정해져야지. 토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A 땅, 여기는 B 땅. 뭐가 있어야 돼? 범위가, 경계가 있어야지. 이걸 뭐라고 해요? 특정돼야죠. 특정. 여기까지가 내 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여기 네가 농사 지면 안 돼. 왜? 내 땅이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특정돼야죠. 특정. 여기를 뭐 하는 거야? 특정된 내 땅을 얘가 지배하는 거야. 나도 물건의 객체인 물건은 범위가 특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분쟁이 안 생겨요. 서로.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방가로 이번에 권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물권의 객체는 원래 물건이거든요. 근데 물건만 되는 게 아니라 권리도요.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아주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책에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형태예요. 어디다가요? 지상권이나 어디다가 전세권 가지고 여기다 뭐 설정하는 거? 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다 저당권 설정을. 우리 위에 건 몰라도 밑에 거는 우리가 경험을 한 적 있으실 거예요. 전세권 가지고 은행 가서 전세자금 대출 빼내는 거죠. 이게 바로 전세권 목적 저당 설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디다가 지상권에다 뭐 설정하는 거?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되는 거죠. 원래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이렇게 토지나 건물이죠. 그런데 부동산이 아니라 어디다? 권리다가요. 권리에다도 저당권 설정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더라. 요걸 하나만 조심하시자고요. 지상권이나 어디에다가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조심할 거는 이런 건 없어요. 지역권에다가. 지역권에다 뭐 설정? 저당 설정.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지. 법 조문에 우리 민법 전에 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두 가지는 있어요. 어디에? 지상권과 어디에? 전세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을 설정하는 건 되더라. 근데 어디에다가? 지역권을 가지고 은행 대출 일으키고 저당 설정하는 거는 법전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어요. 지역권에 저당 설정하는 거는 유효, 무효? 무효. 왜? 법에 없으니까. 자, 그래. 물권의 객체는 보통 물건이라고 그런다. 물건. 근데 물건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요? 권리도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 있더라. 그게 뭐였어요? 이 두 가지. 이걸 빼고는 원래 물권의 객체는 뭐라고요? 물건이다. 그 다음 일물일권주의라는 표현이 쌍괄호 4번에 나와 있어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요.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가 하나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일권주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원칙이 왜 관철돼야 되느냐?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따라서 핸드폰이 하나면 소유자도 하나여야 되죠. 둘이 되면 쌈이죠, 쌈이. 분쟁이 생기죠. 지배를 두 사람이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가 하나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분쟁이 안 생겨요. 싸움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핸드백이 하나면 소유자도 하나인 거예요. 땅이 한 필지면 소유자도 하나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요? 하나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물건에 몇 개가? 두 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어요? 있어요. 저당권 보세요. 저당권. 부동산 하나인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저당권이 몇 개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일물일권주의를 할 때 이 표현은 하나의 물건에 양립할 수 없는 몇 개 권리요? 두 개 권리요. 양립할 수 없는 몇 개 권리? 두 개의 소유권. 양립할 수 없는 몇 개, 두 개의 소유권은 인정돼야 안 돼. 인정될 수 없다. 두 개가 어떻게 생겨? 물건 하나인데 두 개가 인정된다고 안 된다고. 왜? 한 개니까 몇 개? 한 개여야지, 한 개. 물건 한 개, 소유자 한 개여야지. 두 개의 소유권 이거 인정하면 안 되지. 양립이 안 되잖아. 땅 하나인데 소유자 둘이 양립이 될 수 없잖아. 그럼 이걸 뒤집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양립할 수 있는 몇 개? 두 개의 저당권. 저당권은 인정돼 안 돼? 인정이 되죠. 말 표현을 지금 말을 돌려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립할 수 없는 거죠. 두 개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근데 두 개의 뭐는 저당권은. 두 개의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으니까 인정이 되더라. 이렇게 말을 돌려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 원칙을 뭐라고 그래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의 1번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은 독립된 하나의 물건 위에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물건의 일부 별표, 일부나 구성 부분이나 집합물에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면 안 되죠. 싸움 나니까. 물건의 일부에는 성립하면 안 되죠. 밑에 쌍과 반가로 3번 내용 볼게요. 내용 1.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몇 개? 2개는 성립할 수 없죠. 양립할 수 없는 2개 물건 성립하면 안 돼요. 2번 하나의 물건의 어디에? 일부나 구성 부분. 일부나 구성 부분에도 하나의 물건 성립하면 안 돼요. 왜? 싸움 나니까. 근데 반가로 4번에 예외요. 예외 있습니다. 예외의 1번의 별표. 한 필토지 일부에 용익 물건 설정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 한 동 건물 일부에 구분 소유권이나 전세권 놓을 수 있죠. 빌라 일부에 전세 놓을 수 있죠. 오케이. 그 1번하고 2번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예제 문제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장소, 종류, 수량 지정 등의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다면?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증감, 변동하는 동산도, 뱀장어죠, 뱀장어. 뱀장어도 그 전부를 몇 개로 하나의 물건으로 모아 담보로 쓸 수 있다. 뱀장어 사건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 2번째 건축주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미완성 건물을, 미완성 건물도 건물이죠. 건물. 타인에게 뭐하노? 매도하노.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건축주 뭐를 변경했어요? 명의를 변경했죠. 그래도 원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 취득한다. 최초 취득한다 이거죠. 누가? 원래 지었던 건물주가. 그리고 미완성 건물도 뭘로 봐요? 건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온천수는 토지에 뭘로 보죠? 구성 부분이죠. 그리고 구성 부분으로 되는 애가 셋이죠, 셋. 그 세 가지를 옆에다 적어보면 되죠. 적어주시면 되죠. 토지 위에 수목, 그리고 미분리 과실, 그리고 온천수. 이 세 가지는 토지에 뭘로 봅니다? 구성 부분입니다. 그럼 토지와 별개로 보는 게 뭐가 있죠? 별개로 보는 거. 농작물, 건축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그 다음에 등기된 임무. 이 네 가지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죠. 네 번째, 건물의 개수. 건물이 한 개냐 두 개냐 이건 뭘로 판정하느냐. 거래 관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의 설치 여부 같은 물리적 구조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우리 판례는 건물의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는 거래 관념에 따라. 거래 관념이 뭐예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이 돼요. 지붕이 몇 개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 뭘로요?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5번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권원 없이 뭘 심었어요? 수목을 식재했죠. 그러면 그거는 토지에 뭐 한다? 부합한다. 부합이 뭐죠?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 수목은 구성 부분. 그럼 밑에다 농작물은 별개. 농작물은 별개의 독립한 물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대한 고찰을 쭉 따라와서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물권의 객체는 뭐였어요? 물건이었어요. 물건은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쪼개졌고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로 정리가 됐죠. 그 정착물 중에서 구성 부분인 거하고 독립한 거하고 둘로 나눴죠. 이 부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원칙이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었다.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가 2개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안 되는데 거꾸로요. 2개의 저당권을 인정해도 된다. 왜? 양립이 되니까 저당권은. 부동산 하나에 저당권 몇 개? 2개가 양립해도 되더라 이거지. 소유권은 양립이 안 되죠. 저당권은 양립이 되니까 2개가 들어와도 된다. 자, 물권의 객체 되셨고요. 이제 물권의 종류 보실 차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보시죠.